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공공외교의 대도와 전개, 문화공공외교의 개념과 전개, 한국의 문화공공외교, 문화공공외교 사례들, 유네스코와 문화공공외교 사례에 대해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의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한류 문화정책과 문화공공외교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한류의 전개와 발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류 문화공공외교의 전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류와 문화충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충돌 사례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대담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의 이진영 교수입니다. 우리 1교시에는 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와 문화공공외교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류는 문화공공외교와 어떻게 연관될까? 이것은 우리가 문화공공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과 한류와의 연관성을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문화공공외교를 얘기할 때 문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의 상승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공공외교랑 연관시켜서 여러 용어들이 쓰였었죠. 국가마다 조금씩 달랐었는데요. 문화교류라는 말도 쓰고 또 문화외교, 우리나라도 문화외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또 국제교류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한 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것을 문화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용어들과 함께 다른 나라랑 연관되는 공공외교, 이것과 연관해서는 상호문화이해라는 용어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는 이러한 문화공공외교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 중에서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외교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선전이랑 어떻게 구분되느냐, 또 선전이 공공외교랑은 또 어떻게 다르냐, 많은 분들이 문화공공외교 그거 결국 선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외교, 문화교류 또는 국제교류 여러 용어들을 씁니다마는 결국 이 모든 것이 해외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나라 또는 특정한 나라의 문화와 교육에 대해서 알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냉전기에는 이것을 하나의 선전으로서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 미국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동일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는 미국의 공보처에 해당하는 데서 했습니다마는 또 비공개적으로 비밀 조직이죠. CIA가 수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말하는 선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보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냉전기에는 선전적 의미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선전보다는 좀 더 예술을 중시하는 문화외교라는 개념을 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선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도 있었고요. 예술을 가지고서. 그리고 선전하는 건 좋은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느냐 하는 효과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때 오히려 간접적이거나 목적이 없는 비목적성이거나 또는 자기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예술을 강조하는 유럽의 문화외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업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쓰게 되고 그러면서 공공외교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 효과가 있느냐 문제가 다시 한번 불붙었습니다. 그리고 선전으로서가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공공외교 양식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냉전 시대에 논의가 되다가 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탈냉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는 선전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탈냉전 시기에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국가들, 뭐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행위자였는데 국제기구 이외에도 개인들, 심지어는 비정부 기구들, 기업들 이런 여러 행위자들이 나타나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계가 또 나오겠죠. 더군다나 정보통신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터넷, 메일 이런 것들이 당시 21세기 들어오면서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통신이 변화하게 되면서 정보의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유통도 대규모화하고 그리고 특히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국가가 독점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특히 SNS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 SNS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화됐다고 할까요? 개인들이 바로바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가 하는 일방적 선전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정보통신에 의해서 SNS를 무기 삼아서 새로운 국제정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단지성이라는 말, 네티즌의 역할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 시대에 있어서 문화공공외교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공공외교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류라는 것도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문화공공외교 또는 문화정책 또는 다양한 용어들요, 문화외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달라졌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 문화정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개념은 다른 나라랑 구별해서 어떤 특색이 있을까? 한국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정책 얘기할 때 우리가 문화공보부 또는 문화부, 예전엔 공보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법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이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연법이라든지 영화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통제 위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통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이 좀 잘 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죠. 이때부터 문화에 있어서 관심을 다른 데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당, 국립현대미술관, 독립기념관 이러한 거대한 문화 관련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1990년 탈냉전기에 들어서는 이 문화부가 공보를 떼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부에서 문화부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전 기능에서 문화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전 세계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과 같은 경우도 탈냉전기에 들어와서 문화에 대해서 문화정책 이것을 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문화 발전 계획에서는 문화를 산업으로 육성하는 산업적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류가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산업과 한류가 연관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발전 과정 중에서 문화 공공외교랑 연관되기 시작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90년대 말이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는 그 전에 있었던 다양한 규제들을 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있어서 규제를 푼다는 것, 이것은 문화가 좀 더 자유롭게 발전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한류도 발전하게 됐고 21세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한류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역대 정부의 문화 정책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이전은 통제 위주라고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반공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학이라고 그럴까요? 요새 한국에서는 국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민족 문화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민족 문화의 창달, 그러니까 발전이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화 행정의 중심으로 삼았다. 특히 전통 문화 계승이라든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이것을 자주적 민족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색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고 북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전통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세대에 맞게끔 민족 문화를 만들자. 그리고 그 만든 것을 가지고서 홍보를 하자. 이것이 해방 후 1980년대까지의 문화정책의 기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980년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철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위 문화의 민주화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민주화식에 있어서는 중앙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계속 통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역에서도 문화가 발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또 이것이 소위 제6공화국 시절 1988년부터 우리가 올림픽 때부터죠. 올림픽 때부터는 문화주의라는 말로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생활문화라든지 또는 문화복지, 통일과 관련된 문화라든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대립이 아니라 북한의 문화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한민족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문화주의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민주화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문민정부, 소위 김영삼 정부에 있어서 세계화라는 용어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국 안에 있던 것이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세계화시키겠다. 그러면서 문화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창의적 문화국가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문화산업, 아까 얘기했던 문화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에 들어가게 되고 문화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1% 혹은 1조 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참여, 자율, 분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분권적인 지방까지 포함한 다양한 영역들, 그 다음에 자율,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를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2008년부터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씩 하나씩 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문화를 만들어 가자 했다면 이제 한번 좀 문화를 급을 올려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술 자체의 완성도, 가치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문화 융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문화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그럼 과연 이 문화 정책에 있어서 중앙에서 맨 처음에 통제부터 시작해서 자유화를 시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문화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요한 것일까? 이런 부분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정책에서 이것은 계속된 쟁점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에서는 문화에 대해서 정책적 개입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팔거리 원칙, 지금 뭐 영어에서 표현입니다. Arm's Length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다른 문화에 있어서의 창의성은 될 수 있겠지만 혹시 책임은 너무 방기하는 것이 아닐까? 지원만 받고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또 문화에 있어서도 아까
품격을 높인다 그러는데 그러면 엘리트주의 문화만 중요한 것인가? 고급 문화만? 민중주의 문화는 아닌가? 대중문화는 어떤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문화의 민주화 문제, 모든 사람이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과 문화적 민주주의라는 문제, 모든 종류의 문화와 예술이 중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화가 소외된 사람들한테 문화를 향유시키겠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통 문화 같은 경우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인 쟁점들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었는데 지식재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인가? 소비자들이 다 평등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접근권을 중시해야 되는가? 또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가? 사회적으로는 이걸 또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 것 처음에 뭐 민족주의적을 얘기했습니다만 전통에 있어서도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변해가는데 이 순혈주의, 우리 거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혼종주의, 섞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정책에서 국가가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것이죠.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수적 활동, 이것은 사실상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야수는 너무 무식한 겁니다. 미녀를 보호는 하고 있지만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또 힘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 꽃이 피게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균형자 역할에 있어서. 특히 이것은 벤처 투자에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벤처 투자 여러분들 이거 언제 성공할지 몰라요. 그냥 돈만 쓰고서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문화가 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류라는 걸 벤처 투자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정책에 있어서 한류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정부가 개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난 벤처 투자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화 정책, 문화 공공외교, 한류 이 관계를 얘기할 때 한국에서의 문화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이 문화 산업이 달라지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류가 꼽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